새로운 시작. 가을바람이 마당의 은행 나뭇잎을 흔들어 떨어뜨릴 때 서리는 마침내 그 집 앞에 섰다. 2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줄곧 비워두었던 집. 도시 외곽 작은 마을에 자리한 30년 된 단층 집은 생각보다 낡아 있었다. 대문 앞 우편함에는 광고지들이 가득했고 마당 한편에는 어머니가 가꾸던 코스모스가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이제 정말 정리해야겠네. 서리는 한숨을 쉬며 열쇠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거실 한편에는 아버지의 독서용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주방 창가에는 어머니가 키우던 화분이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아빠, 엄마. 서리는 어린 시절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방학이면 이곳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여름들. 마당에서 뛰놀고 저녁이면 가족 모두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던 기억들. 며칠에 걸쳐 집안을 정리하던 서리는 2층 다락에 올라갔다. 오래된 앨범과 상자들 사이에서 눈에 익지 않은 나무 서랍장을 발견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김태윤님께 라고 적혀 있었지만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다. 태윤 씨,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일. 정말로 사고였는지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더 늦기 전에.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날짜도 서명도 없는 채로. 서리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날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편지가 부모님 집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다. 김태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서리는 편지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 멀리 교회 종탑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다. 어쩐지 이 편지가 자신과 부모님을 연결해줄 실마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첫 만남과 숨겨진 비밀.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째, 서리는 마을 중심가에 있는 해담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카페라고 해봐야 테이블 6개가 전부였지만 현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태윤이라는 분을 아세요? 카운터에 있던 사장에게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태윤 씨요? 신문사에서 일하는 그 친구 말이죠? 저기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서린이 돌아보니 카페 한편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진한 눈썹과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서리는 편지를 꼭 쥐고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김태윤 씨 맞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서린이라고 합니다. 화가고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서리는 편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태유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뭔가요? 부모님 집을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당신 앞으로 쓰인 편지예요. 태유는 편지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 편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저희 부모님 집 다락에서요.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태유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더니 서린을 다시 보았다.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정호 이미경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태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지만 곧 입을 다물었다. 죄송하지만 이 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편지에 김태윤님 이름이 써 있는데 편지가 제게 온 것과 제가 내용을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서리는 당황스러웠다. 그럼 편지에서 말하는 그날의 일이 뭔지도 모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태윤이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린 씨라고 하셨죠? 과거 일을 파헤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무슨 뜻인가요? 혹시 우리 부모님과 관련이 있는 일인가요? 서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태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15년 전에 이 마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당시 논란이 좀 있었죠. 교통사고요? 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고 관련자들도 대부분 고인이 되셨으니까요. 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움드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서리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말을 잃었다. 태윤이 떠나고 나자 서리는 텅 빈 카페에서 편지를 다시 펼쳤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 한 줄이 유독 또렷하게 보였다. 숨겨진 진실. 태윤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 동안 서리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15년 전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마을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뒤져보니 2008년 가을에 일어난 교통사고 기사가 나왔다. 국도에서 승용차 추돌. 1명 사망, 2명 부상. 기사는 간단했다. 비 오는 밤 한 대학생이 운전하던 차를 뒤에 오던 트럭이 들이받았고 대학생은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부모님과 이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마을 이발소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사고 말이지. 불쌍했어. 24~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데 당시에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지. 어떤 소문이요? 사고 현장에 다른 차도 있었다는 거야.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경찰 조사에서는 빠진 모양이야. 서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린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 물건을 다시 뒤져보았다. 그리고 아버지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2008년 10월 15일.
오늘 밤 일을 평생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미경이와 함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좀 더 빨리 신고했더라면. 하지만 미경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는 이미 죽었고 우리가 나선들 달라질 것은 없다고. 2008년 10월 20일 신문에 사고 소식이 났다. 단순 추돌 사고로 처리됐다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트럭 운전사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했다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을 텐데. 서린은 손이 떨렸다. 서린의 부모님이 바로 그 사고의 목격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숨겼다. 다음 날 서린은 다시 해담 카페를 찾았다. 태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또 오셨군요. 태윤은 서린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의 일기를 찾았어요. 서린이 일기장을 꺼내자 태윤의 표정이 변했다. 그 사고. 우리 부모님이 목격자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증언하지 않았던 거고요. 태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죽은 대학생이 제 형이었습니다. 서린은 충격을 받았다. 김태윤님의 친형이요? 김태석. 법학과 3학년이었어요. 그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죠. 태윤의 목소리엔 오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린 씨 부모님은 그 트럭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군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그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편지를 쓰신 거 아닐까요? 태윤의 말을 듣자 서린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도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밀을 짊어진 대가는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 미안해요. 이제 와서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태윤이 서린을 바라보았다. 형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저는 돕고 싶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연대감이 흘렀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다. 갈등과 선택. 그런데 편지와 일기장의 글씨체가 다르네요. 편지는 다른 사람이 썼나 봐요. 편지의 주인을 찾기 위해 서린과 태윤이 함께 조사를 시작한 지 열흘째.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다.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 살던 박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 편지를 쓴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내가 다 봤어.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린과 태윤은 할아버지 집 마루에 앉아 오래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트럭 운전사놈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더라고. 그 앞에는 대학생 차가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의 속도가 붙더니 그만.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차가 있었어. 서정호 씨 차였지. 사고 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구조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 서린은 가슴이 먹먹했다. 할아버지,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했지. 했어.
그런데 며칠 뒤 트럭 운전사가 찾아왔더라고. 돈 봉투를 들고 왔는데 가족들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했었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도 그때 손자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려워서 그만 그 돈을 받았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태윤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형은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군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야. 서정호 씨한테. 그분도 그날 밤을 평생 괴로워하시더라고. 가끔 술 취해서 여기 와서 울고 가고 했거든. 설이는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느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태윤의 분노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집을 나온 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다. 마을 뒤편 작은 공원에 앉아서야 태윤이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공개할 건가요? 아니면 설이는 망설였다. 진실을 밝히면 부모님의 명예에 상처가 날 것이다. 하지만 태윤의 형은 15년 동안 억울한 죽음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태윤 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형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요.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설인 씨 부모님도 피해자예요. 그분들도 15년 동안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묻어둘 순 없어요. 그럼 형의 죽음은 영원히 억울한 채로 남는 거잖아요. 설이는 고개를 떨궜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설인 씨, 죽은 사람은 변명할 기회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태윤의 말에 설인의 가슴이 아려왔다. 설이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일어났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태윤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설이는 태윤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설이는 부모님 방에서 밤새 울었다. 진실과 가족,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의 가족.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설이는 휴대폰을 꽉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같았다.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설이는 결심을 굳혔다. 부모님의 방에서 아버지가 그리다가만 그림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한다. 설이는 태윤에게 연락했다. 해담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후 3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사를 써주세요. 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설이는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우리 아버지가 15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그날 이후로 계속 괴로워하셨던 기록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것도 함께 공개해 주세요. 태윤이 받아든 일기장에는 정말 서정호 씨의 고뇌와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매일 그 아이를 생각한다. 내가 용기를 냈다면, 내가 미경이를 설득했다면, 오늘도 그 아이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꿈속에서도 대답이 없었다. 제 형만 억울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태윤이 말했다. 이틀 후 태윤이 쓴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렸다. 15년 전 은폐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의 진실한 고백. 기사는 단순히 사건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나약함과 후회,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태윤은 형의 억울함을 알리면서도 서정호 부부와 박영수 할아버지의 고뇌도 함께 다뤘다. 기사가 나간 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당시 트럭 운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족들은 태윤에게 찾아와 사과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그 일을 후회하셨어요. 저희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태윤을 찾아왔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젊은이 고맙네. 2달 후 설이는 마을 문화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 제목은 진실을 기다린 기억의 조각들이었다. 부모님과의 추억,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태윤과 함께했던 진실 찾기의 과정을 그림으로 담았다. 전시회 첫날 태윤이 찾아왔다. 좋은 그림들이네요. 고마워요. 태윤 씨 덕분에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설인이 그린 작품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편지를 들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제목은 함께 걷는 길이었다. 설인 씨,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을에서 그림을 그릴 건가요? 네. 이곳이 제가 있을 자리인 것 같아요. 태윤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을 이야기들을 계속 써나가고 싶어요. 해가 지고 있었다. 문화센터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이 따뜻한 노을빛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나저나 태윤 씨 형분께 인사드렸어요? 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형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인과 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전과 다른 점이라면 그 평화는 이제 진실 위에 세워진 평화라는 것이다. 설이는 이제 부모님이 남긴 편지에 새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오던 그 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편지를 발견했을 때의 그 떨림을 설이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설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다. 부모님의 마음과 지난 시간의 흔적이 담긴 편지. 사랑과 미움, 후회와 용서가 뒤섞인 그 다리를 건너며 설이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서린과 같은 다리를 건너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말이다.